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이지 44쪽 원소의 기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게 이제 원자의 구성 입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었죠. 그러면서 각각 원자의 구성 입자들이 발견되기까지의 그 각각의 사람들의 실험 과정들, 그리고 그 실험 과정에서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 보고 눈여겨서 좀 살펴보라고 했고요. 아마 마지막쯤에 좀 시간 자체가 좀 부족해서 동위원소 부분은 좀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아마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페이지 43쪽 제일 아래쪽에 뭐 방사성 동위원소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뒤에 가서 원소의 안정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4쪽 원소의 기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소의 기원 부분은 이 단원, 이 부분 자체, 그러니까 페이지 44쪽에 있는 것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융합과학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렵지 않게 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나가실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독적인 문제 출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나와봤자 한 문제가 나온다고 쳐도 매우 기본 문제에 해당을 할 테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원소의 기원에서 지금 이제 힘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의 힘입니다. 자, 우리는 자연계에 네 가지의 힘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중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자기, 그리고 세 번째가 강한 힘력, 그리고 네 번째가 약한 힘력. 이렇게 네 가지 힘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과연 저런 힘들이 어떨 때 작용을 할 수가 있느냐, 정리만 하시면 돼요. 중력은 질량을 가진 입자 사이에서 작용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서 서로 간에 항상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것.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만유인력, 그것이 결과적으로 중력입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 사이에서 무조건 힘이 작용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서도 지금 현재 만유인력, 즉 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요. 나와 칠판 사이에서도 당연히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끌려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칠판으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칠판이 나에게도 끌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 이유는 힘 자체가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력이 어느 정도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보통 그 질량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물체가 지구 정도의 질량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결과적으로 끌어당김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 분명히 만유인력 작용해요. 근데 안 끌려오잖아요. 힘 자체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저기 창문 열고 탁 뛰어내리면은 나는 땅바닥에 달라붙을 거란 말이야. 떨어지는 거죠. 그치? 그거는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이잖아. 그때는 효과가 나타나잖아. 그거는 지구의 질량 자체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그만큼 중력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 하면 그런 생각 아닙니까? 내가 지구에 끌려간다. 그러니까 내가 떨어진다가 아니고 지구가 나한테 끌려온다고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물리에서 작용 반작용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항상 물체는 서로 쌍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지구가 나에게 힘을 작용하면 나도 지구에게 힘을 작용해야지. 그게 중력이란 말이야. 맞죠? 근데 왜 우리는 항상 땅바닥에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땅바닥이 떠올라서 나를 붙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사실 그거는 작용 반작용 맞습니다. 지구와 나 사이에서는 서로 똑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시켜요. 다만 그 힘에 의해서 그 물체의 가속도가 다른 거죠. 질량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힘의 크기는 똑같아도 내가 가해주는 힘으로는 그 무지막지한 크기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지구 자체의 가속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나 정도의 이런 가벼운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는 가속도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슉 잡아당겨져. 어찌됐건 중력은 질량을 가진 입자 사이에서 작용할 수 있는 힘이고요. 그리고 저 중력이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특히 우리가 보통 만유인력 표현할 때 그 만유인력 F는 G,
R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무한대의 거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작아지긴 하지만 분명히 무한대까지 작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전자기력은요.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전하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뿐만이 아니라 N극, S극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서 중력 같은 경우에는 질량을 가진 입자 사이에 항상 끌어당기는 힘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자기력은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거나 또는 N극, S극을 띠는 입자 사이에서 서로 같은 극 사이에서 밀어내는 척력, 그리고 다른 극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인력,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모두 다 전자기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서 전자기력 역시도 F는 하면서 K, R의 제곱분의 Q1, Q2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역시 전자기력도 무한대의 거리에서 작용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알겠니? 그리고 각각 Q1, Q2가 전하량을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세 번째 강한 핵력은 뭐냐? 강한 핵력은 핵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들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양성자, 중성자. 근데 그것만 있을까? 아니겠지.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쿼크들 사이에서도 작용하는 힘을 강한 핵력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좀 생각을 해보면 매우 작은 공간에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똘똘 뭉쳐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중성자야 아무런 전하를 띠고 있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척력이 작용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매우 작은 공간에 양성자들이 많이 모여있게 되면 그 사이에서 척력이 작용하면서 서로 간에 반발력이 생기니까 깨져버릴 거랍니다. 그 원자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거든요. 근데 존재하잖아. 그 존재한다는 것은 그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는 척력을 이겨서 얘네들을 가둬둘 수 있는 무언가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바로 강한 힘인 거죠. 그래서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상대적으로 이 강한 핵력을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양성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강한 핵력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중성자의 수도 늘어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약한 핵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베타 붕괴가 일어납니다. 베타 붕괴가 일어날 때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타 붕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중성자라고 하는 것과 양성자라고 하는 게 둘 다 원자핵의 구성 입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 중성자와 양성자는 서로 쿼크 3개로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양성자가 중성자에 비해서 좀 더 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중성자는 다시 붕괴가 일어나면서 양성자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이 과정에서 전자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전자를 다른 표현으로 베타 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타 입자를 방출하면서 붕괴가 일어나는 과정을 베타 붕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관여하는 힘을 약한 핵력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알파 입자를 알고 베타 입자를 압니다. 알파 입자가 뭐니? 그렇죠. 원자번호 2번 질량수 4짜리 헬륨, 양이온. 그지? 알파 입자. 그렇죠? 알파 입자 산란식으로 나왔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알파 입자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전자를 베타 입자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감마 입자도 있긴 한데 그런 신경 쓰지 말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은 네 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제일 첫 번째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네 가지 힘 중에서 과연 원자 내에서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로 중력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질량이 작아도 분명히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죠. 그지? 양성자, 중성자, 전자 모두 다 질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력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기력이 있겠죠. 원자에게 플러스, 전자가 마이너스죠. 또는 양성자가 플러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전하를 가진 입자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전자기력이 있겠죠. 특히나 원자 핵이 플러스를 띠고 있어서 주변의 전자들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것을 붙잡아두는 거죠. 맞지? 그래서 전자기력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강한 핵력도 존재하겠죠. 왜?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있으니까. 그지? 그 사이에서는 당연히 강한 핵력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 약한 핵력이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원자 자체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딱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우리가 강한 핵력 자체는, 약한 핵력 자체는 지금 현재 작용을 하고 있지 않다, 관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얘네들은 중성자가 양성자로 분계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재에서는요 지금 그냥 두 가지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눈에 딱 보이니까. 알겠니?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기들, 그리고 강한 행력. 근데 실질적으로는 중력도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핵 융합 과정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핵 반응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핵 분열과 핵 융합 과정, 이런 게 있는 거야. 오케이? 둘 다 이것을 핵 반응이라고 표현하는데, 핵 분열은 말 그대로 핵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리가 재료로 쓰고 있는 게 바로 우라늄 같은 것들이죠. 우라늄 같은 것들. 이 우라늄 같은 것들이 그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서 붕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토륨 같은 물질들로 바뀌어나가면서 헬륨 입자 같은 것들을 튕겨버립니다. 알겠니?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가벼운 원소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 분열입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핵 융합은 우리가 융합과학에서부터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때 4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질량 자체가 약간 감소하죠. 그래서 그 감소하는 질량만큼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왔던 이 공식에 대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요거 있었잖아요. 그지? 이게 핵융합 반응.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발전소에서 쓰고 있는 핵반응은 핵 분열입니다. 알겠니? 근데 우리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하면은 항상 위험한 발전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지? 특히나 일본에서 후쿠시마 발전소 박살나는 거 보고 야,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본이 원전 제로에 들어가. 원전 제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일본에서 가동 중인 모든 원자력 발전소들을 가동을 중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후쿠시마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가 일어나고 나서 거기 지역 후쿠시마 자체가 불모지가 돼버렸죠. 우리 뭐 거기 지금 일본에서는 뭐 후쿠시마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보도도 안 하고 뭐 이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이제 버려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유출된 방사능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해가 끼치지 않을 정도까지 시간이 지나려면 몇백 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도 사람들 보고 거기 들어가라고 들어가 살까요? 안 살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버려진 땅이에요. 그냥 버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본 자체의 영토 자체가 워낙 지진이나 화산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 보니까 나머지 원자력 발전소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한번 겪은 일본인들로서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걸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원전 제로를 하겠다, 가동을 중지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도 얘네들이 2050년까지 원전 제로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자력 발전소로 가동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원이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무언가 대체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화력 발전소를 늘릴 거야? 석탄을 덕해가지고 석탄을 연소시켜서 할 거니?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에 비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언가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 대체 에너지 자원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쉽게 개발이 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진짜 대안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이제 원전 제로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못하는 거죠. 야, 오죽했으면 일본에서 부분 정전을 실시했죠. 알고 계십니까? 후쿠시마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도쿄전력에서 원자력 발전소 몇 개의 가동을 중지를 해버리니까 일본에서 전기가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뭐 5, 60년대 시기 생각하는 것처럼 도시 자체가 전기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 도쿄에서조차 부분 정전을 실시를 했죠. 여름에.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예를 든다면은 서울에 부분 정전을 일으킨 거야. 그러면서 자,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는 강남구를 정전시킵니다. 그 다음에 12시부터 2시까지는 뭐 어디 부분, 뭐 강북에서 어디 부분을 정전을 시킵니다. 이러면서
얘네들을 부분정전한 거라고. 야, 그게 말이 되냐? 안 되죠. 그런데 일본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요즘 난리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재예요. 거기 뭐 원자력 발전소의 부품을 그 정상적인 걸 쓰지 않았다 뭐 이래가지고 뭐 난리 나고, 이제 요즘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이 좀 오래돼가지고 가동을 중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러 가지 생태학자들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환경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은 이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 그렇다면 만약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우리나라 고리, 뭐 명월 이런 데 발전소도 하나 두 개 딱 정지하면은 난리 나죠. 그렇지 않니? 뭐 올 여름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작년 여름에 막 전기 부족하다고 블랙아웃 된다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에 대한 대책이 있나? 없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리어 원자력 발전소는 조금 더 이 설치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근데 원자력 발전소 위험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정말이에요. 정말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그 안에서 작업자가 넘어지는 것처럼 사고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등급을 나누는 거야. 근데 그런 모든 등급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가장 사고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합니다. 근데 일본도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아니야. 우리나라 발전소랑 일본 발전소가 완전히 개발 자체가 달라요. 근데 그 후쿠시마 발전소 보면은 네모나게 생기지 않았었니? 발전소 네모나게 생기지 않았었어?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 발전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돔 형태로 생겼죠. 그게 다른 거야. 네모나게 생긴 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발전소거든요. 그 안에서 증기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면 그 증기가 고르게 퍼지지 못하고 한 군데에 머물러 버려요. 모여버립니다. 그래서 폭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돔 형태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나눠버립니다. 분산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폭발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끔 설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나 안전한 방법인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 거죠. 근데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지금 말고는 대책이 없어. 그렇지 않겠니?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하면 이제 방사능의 위험이 있다고 그러잖아. 자, 핵 분열의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방사능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 방사능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요 두 번째 나와 있는 핵융합 있죠. 이 핵융합은 핵 분열과는 다르게 전혀 방사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면 정말 청정한 클린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아직 이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가장 간단한 반응이 이거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거. 그런데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와 압력이 최소한 태양 정도죠. 그죠? 태양 내부. 태양 내부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지?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지구에서는 그 기술력으로는 그걸 만들기가 힘든 거야. 근데 뭐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뭐 토카막 이런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핵 융합을 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개발이 완전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핵 융합을 하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 두 가지의 반응을 우리가 모두 핵 반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핵 융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들을 우리가 핵 융합 반응이라고 표현하죠. 주계열성 단계에서 이런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반응이 일어나고요. 적색거성이나 초고성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면서 별 내부에서 가장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신성 폭발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 높은 온도 압력이 더 가해지기 때문에 금이나 우라늄과 같은 더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될 수가 있었다는 거. 융합과학 때 여러분들이 다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원소의 기원과 생성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앞서 융합과학에서 다 나왔었던 내용이거든. 이거를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큰 틀에서. 자, 그 큰 틀에서 이해한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시대순으로 쫙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알지? 자, 빅뱅부터 시작을 합니다. 빅뱅부터 시작합니다.
우주가 한 점에서부터 대폭발을 일으켜서 팽창되어 지금 현재 우주가 되었다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인정하고 있는 빅뱅 우주론이죠. 맞지? 그런데 처음 빅뱅이 시작된 당시에는 한 점에 모든 물질들이 머물러 있고요. 그지?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온도와 압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은 고온, 그 다음에 고압, 그리고 고밀도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우주에 팽창이 일어나는 거죠. 우주에 팽창이 일어나는 거지. 이때 우주의 부피가 팽창을 하면서 점차 온도도 낮아지고 압력도 낮아지고 밀도 자체도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지? 특히나 그 전에 나왔던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우주론, 프리드먼이 주장했던 우주론과 그다음에 가모가 주장하고 있는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데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질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밀도가 일정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거랑은 다르게 가모가 주장했던 이런 대폭발론은 우주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질량 자체가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가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 뭐 그런 식의 우주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빅뱅 우주론을 지금 이제 인정을 하고 있죠. 자, 어찌됐건 이런 과정이 일어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까지를 1초의 시간이 지났다고 쳐봅시다. 이제 빅뱅이 시작하고 1초. 그랬을 때 1초가 안 되는 극도로 짧은 순간, 이 순간 때 기본 입자가 형성됩니다. 기본 입자가 뭐가 있어? 그렇죠. 쿼크랑 경입자, 렙톤이죠. 맞지? 두 가지입니다. 쿼크랑 렙톤이죠. 우리가 뭐 융합과학 때는 경입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각각 6종류들이 만들어집니다. 업, 다운, 참, 스트레이트, 탑, 버텀. 그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죠. 그걸 이제 위코크, 아래코크, 야르탄 뭐 이런 코크들 있잖아. 그지? 그죠? 아, 왜 한글로 표현하면 좀 이상해요. 그죠? 어찌됐건 코크 6종류 만들어지고 렙톤 6종류 만들어지죠. 전자, 전자 중성미자, 뮤온, 뮤온 중성미자, 타우, 타우 중성미자. 이렇게 해서 6종류가 각각 만들어집니다. 알겠니? 참고로 코크 같은 경우에는 단독적으로 행동이 불가능해요. 알겠니? 하지만 렙톤은 단독적인 행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초가 안 되는 또 요 시간대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되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쿼크는 단독적인 행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쿼크들 중에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3개씩 짝을 이뤄가지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렙톤은 그냥 단독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었죠. 알겠니? 자, 시간이 좀 더 듭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 시기까지를 3분. 그러면 3분 때 일어났던 현상, 바로 원자의 형성이죠.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돌아다니다가 얘네들이 온도가 좀 더 식으면서 그 사이에서 강한 핵력이 작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원자 핵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 만들어졌던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 원자번호 2번 질량수 4짜리 헬륨 원자핵이죠. 맞지? 근데 그 전에도 이미 원자핵은 만들어졌었어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원자핵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질량수 1짜리 수소죠. 그 질량수 1짜리 수소는 이미 벌써 양성자가 혼자 덜렁덜렁 돌아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질량수 1짜리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중수소가 만들어지고 그 중수소들이 양성자를 붙잡느냐 중성자를 붙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삼중수소 또는 질량수 3짜리 헬륨 바뀌었다가 또 다시 얘까지 가는 거죠. 그치? 그때 헬륨까지 가는 이유가 이 헬륨이 매우 안정한 거예요. 맞지?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뭐밖에 형성되지 않았다? 원자핵까지밖에 형성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 시기까지를 우리가 38만 년의 시기까지 라고 보겠습니다. 갑자기 확 뛰어버리죠. 그지? 이때 우주의 온도는 3000켈빈입니다. 알겠니? 다른 부분에서는 온도를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여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지? 자, 이때 38만 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원자 형성이죠. 그 전까지 원자핵으로 남아있던 수소랑 헬륨이 각각 전자를 1개 또는 2개를 붙잡아서 원자를 형성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고는 있었어도 충분히 높았기 때문에 전자들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따라서 원자핵이 아무리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려고 해도 붙잡지를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때 드디어 원자핵이 전자를 붙잡아서 중성의 원자를 형성을 해봤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38만 년 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 배경 분사입니다.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내세웠던 증거들, 그 증거 중에 첫 번째가 우주 공간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될 것이다.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특히 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게 우주로 퍼져나간 빛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38만 년 이전에도 빛은 존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38만 년 이전에는요, 빛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자와 충돌을 하게 되면은 그 빛이 입자로 바뀌었다. 또다시 입자가 빛으로 바뀌는 과정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쌍생성, 쌍소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빛이 물질로 바뀌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빛들이 어느 특정 공간들을 퍼져나가지 못하고 가둬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빛들이 퍼져나가지 못해서 아마 그 당시에 우주를 봤다면은 우주가 우유처럼 뿌연 상태, 불투명한 우주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드디어 38만 년대 원자가 형성되면서 원자핵이 전자를 탁 붙잡아 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빛이 물질로 바뀌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3000켈빈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빛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 빛들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 그러면서 이때부터 우주가 투명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에도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2.7켈빈짜리가 관찰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게 결과적으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38만 년부터 현재의 시기까지 오는 동안에 드디어 별의 생성이 일어납니다. 별의 생성이나 소멸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좀 더 무거운 원소 생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바로 거기 페이지 나와 있는 44쪽에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을 큰 틀에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도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아두시면 아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넘어가셔서 페이지 4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어도 되지? 다 됐나요? 이쪽은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세요. 아, 내가 대가리가 커가지고 가리고 있겠구나. 보고 있으면 잘 피해 있어야겠네. 자, 페이지 45쪽의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원자의 구성 입자들 관련된 내용들을 쭉 봤을 때 그 입자들을 찾아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자를 찾아낸 톰슨, 원자핵을 찾아낸 러더포트. 그러나서 이후에 볼트슈타인이나 체드윅이 양성자랑 중성자를 만드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원자 모형들을 살펴보는데 가장 최초의 원자 모형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볼턴이죠. 볼턴은 당시에 원자가 그냥 하나의 부의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전자를 발견한 톰슨에 의해서 푸딩 모형이 등장하죠. 그죠? 이때 톰슨이 볼턴처럼 원자 자체는 일정한 군데 거기에 이제 전자들이 듬성듬성 처박혀 있는 구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러더포트에 의해서 원자 자체가 대부분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운데 원자핵이 있으며 주변에 전자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구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새로운 원자 모형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맞지? 네. 그런데 이 이후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이죠. 아, 저기 미안한데 저기 녹음실을 잠깐 좀 가면요. 그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앞에 보이는 노트북 있는 거기 가면은 옆에 그 필통이 하나 있을 거거든요. 필통? 네. 그거 좀. 아, 우리 이제부터 보호의 원자 모형 보셔야 되죠. 맞지? 자, 근데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이 등장하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호의 원자 모형이 등장하게 된 배경, 바로 당시의 논란이었던 수소의 선 스펙트럼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빛의 파장에 따라, 즉 색깔을 보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스펙트럼이죠. 땡큐. 오늘 생각보다 필기가 많아서 자, 이제 우리가 스펙트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색깔들을 보고 있는 거죠. 빛의 색깔. 특히나 이제 눈에 보이는 색깔들을 보는 거니까 주로 이제 가시광선 영역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스펙트럼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연속 스펙트럼은 무지개처럼 색깔이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쫙 나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선 스펙트럼, 일부의 선들만 색깔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은 그거와 반대로 전체적으로 색깔이 나타나지만 일부분만 색깔이 사라져서 까만색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각각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수소 기체를 기체 방정관에 넣고 고전압을 때려버리면은 거기에서 빛이 발생을 하는데, 그 빛을 프리즘이나 또는 분광기를 통해서 봤을 때 거기에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관찰을 했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보통 색깔을 보는 영역이 가시광선 영역. 그 가시광선 영역에는 보통 빛의 파장이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색깔로 표현한다면은 이쪽이 빨간색, 이쪽이 보라색 부분이죠. 그지?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외우라고 할 때 파장이 길수록 빨간색이다, 레드롱이라고 외우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지난 시간에 외웠지? 유치하게.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식의 빨주노초 파란보의 연속적인 이런 이 영역 내에서 실질적으로 수소를 기체 방정관에서 방전시켰을 때 나타나는 빛이 요 색깔, 요 색깔, 요 색깔, 요 색깔만 나오는 것을 실험으로 관찰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러더퍼트의 원자 모형이 인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러더퍼트가 당시에 원자 모형을 설명하면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러더퍼트는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빈 공간이고 그 주변으로 전자가 돌아다닐 때 이 원자 핵으로부터 무한한 거리에 전자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지고 반대로 나올수록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때 우리가 보는 빛은 전자가 방출하는 빛, 즉 전자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작아졌을 때, 그때 그 작아지는 에너지 차이만큼이 빛으로 방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러더퍼트는 원자의 근처에 어디에서나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전자가 나선을 그리면서 결과적으로 원자의 근처로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져 버리니까 무한대에서부터 원자에까지 가는 동안에 정말 끊임없는 연속적인 에너지들을 방출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때 수소와 같은 이런 입자들의 방출되는 빛을 본다면은 무지개처럼 연속 스펙트럼이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실험 결과는 달랐다라는 거죠. 알겠니? 그러니까 실험 결과는 진짜로 이렇게 선이 나타나는 것, 즉 네 가지의 선만 나타나는 것을 관찰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거기에 의문점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보어였습니다. 그래서 보어는 러더퍼트의 원자 모형을 수정을 해서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들게 된 거였죠. 자, 페이지 4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앞서 설명했던 스펙트럼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죠? 특히나 밑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보시면은 빨간색부터 보라색 영역 속에 각각 선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에너지가 방출될 때 각각 선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방출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당히 불연속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오케이? 즉 결과적으로 수소가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왜 불연속적일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 바로 보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은 결과적으로 이런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이 된 모형입니다. 그러면서 러더퍼트의 원자 모형을 약간 수정을 한 것뿐이거든요. 맞지? 자, 보어의 원자 모형은요, 가운데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돌아다닐 겁니다. 근데 앞서 러더퍼트는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보어는 각각 전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일정한 궤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거죠. 맞지? 그러면서 전자는 원자의 근처에 아무데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림으로 그려놓은 요 각각의 궤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가장 안쪽부터 K, L, M 이런 식으로 이름들을 붙여나가게 되고 이 각각의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면서 이 전자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크기만큼 전자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에너지를 에너지 준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항상 전자는 전자 껍질 내에서만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 전자 껍질을 같은 전자 껍질을 둘 때는 에너지의 변화가 없지만 전자가 다른 궤도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각각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던 게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이었습니다. 맞죠? 이때 전자가 다른 궤도로 이동하는 것을 전이라고 표현했었죠.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자가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는요, 각각 어느 전자 껍질에서 어느 전자 껍질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요만큼의 에너지만 방출할 수 있고, 요만큼의 에너지 방출할 수 있고, 요만큼의 에너지 방출할 수 있고, 또는 전자 껍질을 무한히 본다면은 그 각각의 무한한 전자 껍질 내에서도 전자 껍질의 차이만큼, 전자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차이만큼만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게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전자 껍질에다가 숫자를 붙여서 각각 주양자수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 주었고요. 각각 전자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 에너지 준위를 계산하는 방법은 각각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312 kJ/몰이라고 하면서 이 n에다가 전자 껍질의 주양자수들을 넣어서 계산한 값들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값을 넣어서 각각의 주양자수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숫자가 굉장히 애매하죠. n의 제곱분의 1312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보는 문제에서는 이런 공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은 보통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311 k라고 하는 그냥 상수값으로 넣어가지고 표현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맞죠?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그래가지고 각각 표현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주 양자수에 따른 전자 껍질의 에너지 크기를 각각 표현을 해봤을 때 가장 아래쪽을 K, 그 다음을 L, 그 다음을 M, 그 다음을 N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본다면은 주 양자수를 넣어서 각각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해도 상관없고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쉽게 이걸로 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면은 이때 K 껍질은 얼마? 마이너스 K죠. 그죠? 그리고 L은 마이너스 4분의 K가 될 거고요. M은 마이너스 9분의 K. N은 마이너스 16분의 K가 될 거고 무한대는 0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때 방출되는 빛은 각각의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근데 이때 L 껍질에서 K 껍질로 각각 전자가 전이될 때는 큰 에너지에서 작은 에너지 빼줘야 되죠? 맞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K 마이너스 K니까 얼마가 방출된다? 플러스 4분의 3K가 방출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일 무한대에서 L 껍질로 떨어진다면 그치?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0에서 마이너스 4분의 K 그래서 플러스 4분의 K만큼이 방출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각각의 전자 껍질들의 에너지 차이가 일정하지가 않다는 사실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무한대에서부터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셀 수도 없이 많은 전자 껍질을 전이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4분의 K밖에 방출하지 않지만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질 때는 4분의 3K만큼 방출할 수 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기가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예전에 화학 1 관련된 여기 관련된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이런 공식 가지고 문제 푼 적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맞죠? 근데 그때 혹시 다른 원자가 나오는 적 본 적 있어요? 수소 말고. 신경도 안 써봤지 솔직히. 그냥 나오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에너지 준위를 계산하는 이 공식은요, 수소에서만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수소에서. 그러니까 사실 다른 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에너지 준위를 계산할 때 이 상수값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이 전위를 몇 번에서 몇 번, 예를 들어 3번에서 2번으로 똑같이 전위해도 각각 방출되는 에너지 값이 다 다른 겁니다. 알겠니? 요거는 지금 우리가 수소로 가지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수소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물리적인 내용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자, 빛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 그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하에다가 누라고 하는 걸 곱해요. 누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누라고 하는 게 우리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진동수거든요. F. 알았니? 그러니까 이거를 하 F라고 생각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어? 이건 읽을 때 누라고 읽어요. 누. H는 하라고 읽습니다. 그러면서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값이거든요. 그러면서 상수값은 항상 정해져 있는 숫자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동수를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지? 우리가 빛도 파장으로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동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파동의 전파 속력 V는 진동수에다가 파장 람다를 곱하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면은 진동수는하고 정리하면은 람다분의 V가 될 거란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빛이니까 빛의 속력은 항상 정해져 있지. 네. 뭐로? 광속 C로. 맞죠? 그러면은 여기 누, 즉 진동수에다가 이걸 넣을 수도 있지 않겠니? 그럼 이걸 넣어버리면은 하 람다분의 C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는 상수값이죠. 광속도 상수죠. 정해져 있는 숫자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에너지는 뭐에 반비례한다? 파장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에너지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리고 뭐에 반비례한다? 파장에 반비례한다. 알겠습니까? 근데 요걸로 가지고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걸로 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보세요. 에너지 크기 신경 쓰지 않고 간격 그냥 줄이겠습니다. 자, 1번 전자 껍질, 2번, 3번, 4번 이렇게 봅시다. 맞지? 자, 이때 다양한 전이가 일어날 거예요. 이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모두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니까 다 빛의 방출이지? 네. 자, 그것만 생각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2번에서 1번으로 전자전이 일어나는 거. 자, 이거를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전이 되는 거 2번.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전이 되는 거 3번.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전이 되는 거 4번.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전이 되는 거 5번이라고 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뭐 물론 아까 봤던 것처럼 각각 에너지 크기 계산할 수 있겠죠. 에너지 준위 다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할 때, 에너지 준위를 계산할 때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312가 아니라 k 값을 써버린다면 이도 빼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뭐 얘는 마이너스 k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k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9분의 1k,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1k. 그래서 각각 전자전이 됐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를 물어볼 겁니다.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거든요. 알겠니? 그럼 얘네들이 각각 전자전이 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을 거고, 그 에너지에 따라서 그 빛은 각각 진동수와 파장을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전이가 일어났을 때를 진동수 F1, 그 다음에 파장을 람다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번은 F2 람다 2, 3번은 F3 람다 3,
이렇게 보고 4번과 5번도 각각 F4, 람다 4 얘도 람다 5, 진동수 5에다가 F5에다가 람다 5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알겠지? 그런데 이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빛의 전이 중에서 5번 전이 있죠. 5번 전. 그지? 5번 전이가 4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4번에서 2번으로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는 마이너스 16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1K만큼 방출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 에너지의 크기는 각각 4번에서 3번으로 그리고 3번에서 2번으로 각각 전이 될 때 에너지들. 그러니까 4번에서 3번이면은 마이너스 16분의 K 마이너스 9분의 K 맞죠? 이거 에너지. 그리고 3번에서 2번이라면은 마이너스 9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K 이렇게 각각 방출되는 그 에너지들을 이충하고 했을 때 이 값이 결과적으로 2원 플러스 2초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알겠니? 그런데 이때 요 관계를 읽어보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나타날 수 있는 진동수 F5 알았니? 그럼 여기서도 F 이게 몇 번이냐? 4번에서 3번이니까 3. 그 다음에 얘가 인가요? 맞지? 이렇게 각각 나타난다면은 이때 요 진동수 F5는 진동수는 뭐에 비례하니까? 에너지에 비례하니까 이때 F5의 진동수는 F2와 F3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문장으로 표현해보면은 5번 전이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2번과 3번에서 전이 될 때 빛의 진동수의 합과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선생님 표현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파장도 그렇고 알았어? 얘가 각각 방출되는 파장은 람다 3 얘를 람다 2 그 다음에 얘는 람다 5라고 합시다. 그럼 과연 람다 2, 3, 5 사이에서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앞서 봤던 것처럼 에너지는 파장의 반비례 보죠.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은 어떤가요? 짧은 거예요. 그러면 과연 5번 전이가 일어났을 때 람다 5는 과연 람다 2와 3의 어떤 건가요? 이거 더하면 될까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너지는 파장의 역수 관계죠. 반비례하잖아. 그러면은 역수의 합과 같다. 맞죠? 5번 전자전일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2번과 3번에서 전이 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의 역수의 합과 같다. 틀리죠. 알겠습니까? 얼핏 들으면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표현하는 걸 듣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헷갈리는 건데 사실 문장으로 봐도 헷갈려요. 그죠? 근데 왜 그 말이 틀리느냐? 일단 각각의 역수값들 그러니까 람다 2분의 1 플러스 람다 3분의 1을 더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한 것이 람다 5의 역수값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는 5번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각각 2번과 3번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의 역수의 합을 더한 것의 역수값과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예전에는 진동수를 되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진동수는 그냥 더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말 차이를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4번 전자전이에서 1번과 5번을 비교한다면 알겠니? 네. 그럼 예를 들어서 4번에서 1번을 빼주면 5번이 남는 거죠. 그럼 그거는 진동수를 빼버리면 돼. 4번 진동수에서 1번 진동수를 빼버리면 5번 진동수가 나와버리겠지. 맞지? 네. 그런데 이렇게 더하거나 빼는 것을 자꾸 진동수로 가지고 해버리니까 애들이 너무 잘 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또 새롭게 등장하는 게 진동수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도 계산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계산도 안 해. 그러면서 아까처럼 문장으로 물어봐. 문장.
그러니까 문장을 얼마만큼 잘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맞고 틀리고가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가 문제 같은 것들을 풀고 수능 문제를 풀게 되면은 항상 머릿속에서 고민을 하고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시간 배분이에요. 그죠? 왜냐하면은 20문제를 30분 동안에 풀어야 된다? 마킹하고 검토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시간 다 빼고 이야기한다 그래도 한 문제에 거의 1분 10초가량밖에 못 쓰거든요. 그죠? 그런데 사실 모든 문제가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야. 1분 10초면 생각보다 긴 거거든. 물론 수능 평가원 문제들이 문제가 길긴 해요. 근데 그거 읽는데 1분씩 걸리진 않거든. 그러니까 정말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진짜 1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왜? 그냥 던져주는 문제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10초 안에 문제를 풀고 나머지에서 시간을 늘려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자연스럽게 계산 같은 문제들이 나오면은 거기에서는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것들, 읽고 옳은 것을 찾는 것들, 이런 문제들은 이상하게 습관상 빨리빨리 풀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장 자체에서 헷갈려버립니다. 그치? 여기 부분 나오면은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알겠지? 진동수랑 파장의 관계. 알았니? 네. 이거는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풀면서도 설명을 줄 건데 어차피 해봤자 내가 강조하는 거랑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너네들이 잘 푸는 게 그런 거지. 어려운 게 아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만큼 그걸 신중하게 보고 푸느냐가 관건인 거지 문제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진동수뿐만이 아니라 이거 화장도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 그것을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지금 교재에서는 지금 보호의 원자명에서 쭉 설명 나오고 그림 제일 밑에 7번 해가지고 빛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진동수는 같고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공식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나머지는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보어는 이런 모형을 통해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훌륭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페이지 46쪽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보호 원자 모형과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결과적으로 결론이죠. 네. 자,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전자가 에너지가 높은 전자 껍질에서 낮은 전자 껍질로 전이될 때 항상 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만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에너지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 그지? 그러면서 전자가 어느 전자 껍질로 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방출되는 빛의 종류, 즉 스펙트럼의 종류가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페이지 47쪽에는 바로 수소가 방출할 수 있는 스펙트럼 계열들이 나와 있어요. 이때 세 가지. 라이먼, 발머, 핫센 계열. 이랬을 때 라이먼 계열은 1번 전자 껍질로 전이 될 때가 라이먼 계열이죠. 이때 어디에서 떨어지든 1번으로 떨어지면은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에너지 영역인 자외선 영역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로 전자가 전이 됐을 때가 발머 계열. 바로 이 발머 계열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전자 껍질로 전이 됐을 때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에너지가 작은 빛, 바로 적외선이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문제에서 다음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다 하면서 띡 보여주면은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맞지? 네. 눈에 보이는 거니까. 아까 선생님이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파장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펙트럼 영역이 띡 나와 있는데 원래 문제에서는 다음은 수소 원자의 가시광선 선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놓치거나 또는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파장 영역을 봤을 때 400에서 700 나노미터 사이면은요 자연스럽게 이것은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이 이렇게 4개가 딱 나오죠. 그러면은 과연 이 빛들은 어디로 전자전이 돼야지 방출될 수 있는 빛인가 이거죠. 오케이? 근데 이게 무슨 영역? 가시광선입니다. 그럼 가시광선이라면 무조건 몇 번 전자 껍질로? 2번 전자 껍질. 맞죠? 그러면 지금 4개의 선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게
파장이 가장 긴 요거잖아요. 그럼 이게 몇 번에서 몇 번? 몇 번에서 몇 번? 고민하지 마. 2번으로 떨어져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으려면 그렇죠. 3번에서 2번. 그럼 얘는 4번에서 2번. 얘는 5번에서 2번. 얘는 6번에서 2번. 이건 뭐죠? 안 그래? 근데 선생님 더 있잖아. 7번에서 2번, 8번에서 2번, 9번에서 2번이네. 근데 그거는 저성 스펙트럼이랑 표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너네 아까 각각의 그 전자 껍질들의 에너지 간격들이 다 다르다는 거 봤지? 특히나 1번과 2번 차이가 전체 4분의 3만큼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4분의 1을 또 나눠 갖는 거잖아. 네. 그것도 위로 가면 갈수록 전자 껍질들의 에너지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4번 전자 껍질, 5번 전자 껍질까지는 그 차이의 에너지 간격들이 굉장히 불연속적으로 보여요. 확실히 딱딱 차이가 나버리잖아. 근데 그 다음부터는 무한대까지 그 수많은 전자 껍질들이 거의 밀접하게 딱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그 위쪽으로 가버리면은 에너지가 굉장히 연속적으로 붙어요. 근데 그 연속적인 에너지가 차이가 거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6번에서 2번으로 방출된다고 해도 7번에서 2번이 차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선에 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에 물어봐.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물어봐요. 몇 번에서 몇 번이야? 안 물어봐. 왜? 애매하잖아. 그치? 근데 일단은 6번에서 2번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맞겠지. 네. 이해되니? 자, 그런데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400에서 700나노미터니까 가시광선 영역이죠. 네. 그런데 문제에서 가끔 자외선이나 적외선 영역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외선이나 적외선 영역. 그렇다면은 자외선과 적외선 영역은 당연히 이쪽 부분이 무슨 영역? 자외선 영역. 그리고 이쪽이 적외선 영역이죠. 네. 근데 봐라. 항상 문제를 보면은 적외선은 또 잘 안 나와. 적외선은 또 잘 안 나오고 자외선은 나온다. 그래서 자외선에 어디쯤에 이 선이 하나 띡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선은 어디에서 어디로 방출해요? 지금 이쪽으로 쭉 가면 다 자외선인 거잖아. 네. 맞지? 근데 그 중에서 자외선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지. 몇 번에서 몇 번? 그렇죠. 2번에서 1번. 이거는 자주 나옵니다. 알겠지? 근데 이거를 놓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왜? 자꾸 스펙트럼 나오면 10문제 중에 9문제는 가시광선으로 자꾸 나와버리니까 애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스펙트럼 나오면 무조건 가시광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도 나와요. 그지? 그러니까 저게 400에서 700나노미터가 아니라 왠지 좀 폭이 넓어 보이고 숫자가 뭔가 의미가 이상하다. 이게 딱 느낌이 오면은 자외선 영역까지 또는 적외선 영역까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외선 영역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위치가 애매하거든. 그지? 위치가 애매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선 이렇게 딱 하나 그려놓으면은 이게 몇 번에서 몇 번이어야 되는 거니? 무한대에서 3번이겠지. 근데 그게 또 무한대에서 3번이라는 게 참 애매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거는 잘 나와요.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은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까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이 내용이 47쪽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서 넘어가시면 페이지 48쪽에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이 있습니다. 맞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돌턴부터 시작을 해서 톰슨, 그 다음에 러더퍼트, 그 다음에 보어의 원자 모형까지 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원자 모형들의 변천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돌턴의 원자 모형, 톰슨의 원자 모형, 러더퍼트의 원자 모형까지는 입자의 발견 때문입니다. 맞죠? 새로운 입자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원자 모형의 변천이 일어났던 거죠. 맞지? 그런데 보어의 원자 모형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보어의 원자 모형. 그렇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입자의 발견이 아닌 결과적으로 러더퍼트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수소의 선 스펙트럼 때문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원자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원자의 안정성. 아까 러더퍼트가 이런 이야기 했다 했잖아요. 전자가 무한대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원자에게 가까이 가서 끈으로 원자에게 충돌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계산을 해본가. 무한대의 거리에 있는 전자가 원자 핵으로 와서 충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때 전자가 원자에게 충돌하면 원자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근데 과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초가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자는 빛의 흐름의 속도가 거의 같거든요.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전자가 결과적으로는 원자에까지 가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럼 원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모순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그 보호 같은 경우도 전자가 그 전자 껍질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안쪽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이 등장을 하게 된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근데 역시 보호의 원자 모형에 한계가 있죠. 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원자 모형이 바로 현대의 원자 모형입니다. 설명 그대로 보시면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여 원자핵 주위의 전자의 궤도를 확률, 분포로 나타낸 모형이다. 그죠? 그래서 이름을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영자 역학을 토대로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원자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양자 역학? 이게 뭐야? 여러분들 왜 현대 원자 모형이 등장을 하게 됐는지 배웠습니까? 그냥 오비탈이 나온 거야?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은 무언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였거든요. 네. 한계점들이 있었던 거잖아. 네. 볼턴, 톰슨, 러더포트까지는요. 얘네들이 새로운 입자의 발견 때문에 일어났던 겁니다. 맞죠? 네. 근데 보어는 왜? 수소해성 스펙트럼, 그 다음에 원자의 안정성, 그것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어의 원자 모형이 등장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현대의 원자 모형으로 또 바뀌었냐 이거지. 다전자 원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은 오로지 수소만 설명하기 위한 거였죠. 그지? 당시에 논란이었던 것이 수소의 성 스펙트럼이었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보어였던 거예요. 맞죠? 근데 그 보어가 정말로 주안점을 준 게 수소였기 때문에 보어의 원자 모형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명이 되니까 그럼 다른 것도 설명이 되겠지? 해봤더니 안 맞더라 이거죠. 보어의 원자 모형을 가지고 선 스펙트럼도 설명하려고 했더니 나와야지 않아야 될 위치의 선 스펙트럼들이 나타난다거나 또는 하나만 나타내야 될 선들이 두 개, 세 개가 겹쳐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 때문에. 불확정성의 원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슈레딩거. 그지? 그거 슈레딩거는 파동 방정식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지?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파동 방정식 혹시 알고 있니?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 배운 적 있어?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 물이 나와요. 원래 물2 내용에서 다뤄지는 부분이거든요. 나요. 근데 이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이 이게 물리2에서 다뤄지는 공식인데 수학에서도 쓰여요. 되게 많이. 근데 그게 작년 논술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알기로 항공대학교 논술 문제에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이 나왔어요. 항공대 문제에서 물리 문제에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이 나왔는데 그건 물리로 푸는 게 아니라 수학으로 푸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시를 준비할 때 논술 준비를 하게 된다면 그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 같은 것들을 과학 논술에서 이제 주로 다루기보다는 수리 논술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 알고 있으면 좋아요. 머리는 터질 것 같은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뭐 그 전에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자, 뭐 현대적 원자 모형 오비탈은 뭐 다음 시간에 되니까 선생님이 잠깐 과학 역사 좀 이야기를 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과학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의 시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뉴턴의 시대와 아인슈타인의 시대. 알았어? 근데 뉴턴의 시대와 아인슈타인의 시대를 이렇게 딱 구별하는 그 기준이 뭐냐? 뉴턴의 시대는요. 우리가 그 당시의 세계관을 보면은 이 세계관은 거시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거시적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턴 하면은 무슨 법칙 생각나나요? 뉴턴의 만유인력 그리고 운동 법칙들,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자극만정의 법칙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더럽게 싫어하는 물리 시간에 그 법칙들로 가지고 주변 운동들 막 설명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네. 그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뉴턴의 시대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공식화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그렇지 않겠니? 그러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시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등장을 했었던 게 우리가 앞에서 보던 원자 모형 중에 볼턴의 원자 모형, 톰슨, 러더포트 원자 모형, 보의 원자 모형 같은 것들이에요. 알겠니? 거기에서 보면은 톰슨 이후부터 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 당시에 전자를 봤을까요? 못 봤거든. 그지? 기술이 안 되니까 못 봤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은 전자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언제가 전자를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거시적인 세계관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요, 환경 오염이 일어납니다. 에? 그게 뭔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공식화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으면 무조건 원인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을 조작하면 결과도 바꿀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환경 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왜? 환경이 파괴되면 복구하면 되지. 그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파! 약을 먹겠지. 하나를 먹었는데 안 나. 두 알 먹는 거야. 두 알 먹는데 안 나. 세 알을 먹는 거야. 언젠가 낫겠지. 먹다 보면은 내 약을 치료할 수 있는,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오겠지. 이런 생각들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산업혁명 일어나고 이래도 아무 신경 안 썼던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네. 그런데 그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불확정성의 원리를 딱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 불확정성의 원리가 쉽게 말해서 전자 같은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유. 뭐냐면은 전자가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질량이 매우 작으면서 엄청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자를 보려면은 전자에서 직접 방출된 빛이나 아니면 반사된 빛을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전자는 빛을 안 내거든. 그러면은 그 전자를 보기 위해서는 전자에게서 충돌해서 반사된 빛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빛을 파동으로도 설명하지만 입자로도 설명하거든. 근데 문제는 전자가 쓱 지나가는데 빛이 와가지고 탕 때려. 근데 빛이 입자란 말이야. 그러면은 입자와 입자의 충돌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둘 다 튕겨버릴 거 아니야. 네. 이해가 돼? 그럼 튕긴 것 중에 빛이 우리 눈에 딱 들어왔어. 네. 그럼 우리는 거기 전자다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과연 거기에 전자가 있을까? 아니지. 전자 딴 데가 있겠지. 네. 그렇지 않겠어? 즉 전자의 위치와 속력을 정확하게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게 불확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눈으로 볼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등장한 게 바로 아인슈타인.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들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드디어 세계관이 바뀌어요. 미시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요. 못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을까? 그렇지, 환경보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한 번 파괴된 자연이 다시 원상복귀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약! 이렇게 약을 먹고 있었는데 안 돼, 안 돼! 왜? 내성 생겨. 맞잖아. 내성 생기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약이 안 들 거라는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세계관이 바뀝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시대를 뉴턴의 시대랑 아인슈타인의 시대를 딱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하이젠베르크.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불확정성이거든요. 따라서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그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궤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제 못 보잖아. 네. 그래서 전자가 어딘가에 있겠지. 그 확률만을 나타낸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현대 원자 모형. 참고로 현대 원자 모형을 뭐라 부릅니까? 오비탈이라고 부르죠. 이미 여러분들이 오비탈에 대한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근데 오비탈은요, 우리가 새로운 원자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원자 모형의 기준이 기본되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의 원자 모형이죠.
보호의 원자모형 설명하지 않습니까? KLMN 껍질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네. 그러니까 새로운 원자 모형이지만 보호의 원자 모형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이 오비탈인 거야. 그것도 모르니? 너네 그 뭐야? 궤도가 영어로 뭐야? 오빗이잖아. 거기다 AL을 붙여서 만든 신조어예요. 오비탈이라는 게. 알았어? 그래서 오비탈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의 원자 모형을 수용을 해서 새로운 다른 양자수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원자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양자역학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새로운 양자수가 등장한다. 그전에는 우리가 주 양자수만 사용을 했지만 이제는 방위 양자수나 아니면 스핀 양자수 또는 자기 양자수 이런 양자수들까지 다 도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을 한 겁니다. 알겠니? 네. 자, 현대적 원자 모형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 같네요. 잠깐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면은 너네 신해철 알지? 신해철. 신해철이 예전에 그 뭐냐 015B에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015B라는 그룹을 알고 계시나요? 015B? 아마 015B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도 어머니들 어머니들 아버지들 세대에서는 아니다 신해철이 015B에 있었던 게 아니다. 그 015B라고 하는 그룹이 있거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아마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어보시면은 015B라고 하는 그룹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015B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신해철 이야기했죠? 신해철이 무한궤도라고 하는 그룹의 보컬이었거든요. 근데 그 무한궤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너네 장호일 이런 사람 들어봤니? 당시에 서울대 출신의 음악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룹이 무한궤도였어요. 엄청 머리 좋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었는데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를 자기들이 부르기에는 좀 딸리는 거야. 만들어놓고 너무 노래가 고음이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객원 가수들을 쓰거든요. 근데 그 객원 가수가 바로 신해철이었어. 그래서 신해철이 노래를 부르는 게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게 그대에게인가? 그 왜 응원가로 되게 많이 쓰이는 거 있잖아. 따따따따따따따따 오예 하면서 막 하는 거 있거든. 숨막히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우리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어. 내가 아마 대학 가면 그렇게 많이 들을 거야. 막 이렇게 율동하면서 하는 거 있어. 근데 그게 무한궤도 노래야. 근데 원래 보통 그룹들 보면은 보컬들이 제일 인기가 많지 않니? 그렇잖아. 우리 지금 본 보컬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룹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신해철이 너무 인기가 많아진 거야. 그래서 신해철이 무한궤도를 탈퇴해버려. 그래가지고 무한궤도 자체에서 보컬이 빠져버리니까 그 무한궤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한궤도를 없애버려요. 그룹 자체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롭게 음악을 준비를 딱 해서 나온 그룹이 015B였거든. 015B. 근데 015B는 이제부터 굉장히 감성적인 발라드 같은 것들을 부르는 거야. 포크송 같은 것들. 근데 그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아마 대부분 노래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룹 이름이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015B? 근데 도대체 왜 015B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냥 묶어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같은 사람. 생각해보세요. 그 전에 전신이 뭐라고? 무한궤도죠. 무한궤도. 근데 그게 015B로 바뀐 거야. 잘 봐. 무. 없을 무잖아요. 없을 무자잖아. 공. 그 다음에 한이죠. 숫자 1. 그 다음에 궤도가 영어로 오빗이잖아. 그래서 오비라고 하는 이름을 담은 거야. 015B. 그런 이름이 만들어진 그런 역사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무한궤도를 계속해서 정신을 이어간다 뭐 그런 뜻이겠죠. 다음 시간에 현대적 원자모형 오비탈 부분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어요.